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의도 닥터스의 강희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을 꼽는다면 단연 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담배나 환경 호르몬 등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밖에도 우리가 하는 뜻밖의 습관이 바로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지금 저희가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네,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이 암에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통 이 현대인들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네, 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게 되는데 WHO,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오죽하면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이 습관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의자병이라는 그런 질병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의자병. 뭔가 이름이 네. 딱 잘 붙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은 거창하게 큰 움직임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작은 운동을 여러 가지 반복을 좀 통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의식적으로 자꾸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 여의도 닥터스에서는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안내해 주실 우리 원장님들을 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굉장히 또 익숙하지만 또 익숙하면서도 깊게는 잘 모르고 있는 이 영상의학의 세계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초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승훈 교수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승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다치거나 질병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제일 먼저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접수 아니고요. 접수 아니고 바로 방사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느 부위가 다쳤는지 혹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바로 영상의학과입니다. 그렇죠. 수술이나 해부하지를 않고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우리 몸 구석구석 투시를 해서 알아낼 수 있다. 이거 정말 최첨단 의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영상의학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엑스레이나 CT나 MRI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의학과가 뭐 하는 곳이고 또 어떤 곳인지 의학에서 말하는 영상의학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영상의학과는 엑스레이, 그리고 CT, MRI, 초음파, 거기다가 추가해서 투시 촬영기라는 게 있고요. 또 혈관 조여가는 그런 장비가 또 있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의 진단, 그리고 일부에서는 우리가 치료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하는 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까지 하는군요. 그럼요. 이 환자들이 보통 우리가 많이 알기는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다는 거는 이 각각의 장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범위가 정해졌다는 말이기도 할 텐데요. 가장 많이 들어보는 우리 엑스레이의 영역의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엑스레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값싼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엑스레이는 엑스레이 발생기를 사용해서 일단 전기가 통하면은 엑스레이 선을 발생시켜서 어떤 물체를 투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 투과가 잘 되는 정도에 따라서 검게 나오거나 아니면 하얗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폐 같은 거는 촬영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검게 나오게 되는데 뼈나 아니면 약간 그런 나머지 연부 조직 같은 거는 그거보다는 약간 덜 하얗게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촬영하는 건강검진할 때 촬영하는 폐가 이제 대표적인 엑스레이 촬영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정형외과 같은데 방문하게 됐을 때 골절이 있다거나 혹은 탈구가 있을 때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엑스레이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거먹고 하얗게 나오는 게 왜 그런가 항상 궁금했는데 이렇게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잘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 엑스레이 검사 후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뭐 CT나 MRI, 초음파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이 CT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저렴하게 병변을 알아볼 수 있는 기본 장비로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CT에서는 좀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지 CT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CT는 엑스레이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한 장비죠. 엑스레이와 유사하게 X선을 발생시켜서 검출한다는 거에선 동일합니다. 하지만 네. 이거는 X선을 투과할 때 디텍터라는 게 있는데요. 검출기라는 게 있는데 검출기가 굉장히 많고요. 검출기에서 얻어낸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컴퓨터가 계산해서 단면 영상을 얻어내게 됩니다. 근데 요새는 디텍터가 하도 많아서 지나간 엑스레이에서 받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원하는 에어리어, 그러니까 뭐 폐면 폐, 복부면 복부의 영상을 엄청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얻은 영상으로 뭐 그냥 우리가 촬영한 거는 이렇게 단면 XR이라고 해서 축상 영상을 얻는데 많이 얻은 이미지로 시상면, 옆으로 자른 이미지, 그리고 앞으로 자른 이미지라고 해서 관상면 영상까지 얻게 됩니다. 근데 CT 촬영에서 또 필수적인 거는 단순히 우리가 엑스레이처럼 하얗고 검은 것만 얻는 게 아니고 혈류가 많이 가는 조직, 특히나 간이나 혹은 뭐 머리 같은 데서는 조영제라는 약품을 사용하게 되고요. 네. 이런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연부 조직의 해상도가 훨씬 더 높아져서 병변을 찾는데 훨씬 더 편해지게 됩니다. 네, 아까 그 조영제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이 건강검진 받아볼 때 조영제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뭐 몸이 좀 뜨거워지는 느낌도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메스껍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 조영제는 그러면은 꼭 부작용이 있다거나 혹은 뭐 유해하지 않은 성분인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모든 약은 약간 유해하죠. 근데 단지 그렇죠, 네.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약을 쓰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영제를 사용하면은 약간 메스꺼워지는 느낌도 얻게 되고요. 실제로 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문제보다는 이제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게 더 문제고요. 실제로 조영제 유해 반응이 심한 유해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생기거나 정말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아, 네. 굉장히 드문 예죠, 그러면? 굉장히 드문 예입니다. 굉장히 드문 예죠. 실제는 우리가 정말 네. 병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꼭 써야 되는 약이 조영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네네. 혹시라도 예전에 조영제에 대해서 과민 반응이 혹은 유해 반응이 있으셨던 분들은 담당 의사분과 상의하셔서 이 유해 반응이 없는 다른 조영제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전처치를 하셔서 유해 반응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조영제도 종류가 있다고 하니까요. 조영제 과민 반응, 이 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의사 선생님께 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CT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CT가 MRI와 엑스레이의 한 중간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CT는 어떤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나요? 사실 CT는 온몸을 다 촬영할 수가 있거든요. 오, 머리끝부터 네. 발끝까지 다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진단의 영역뿐만 아니고 조직 검사 할 때도 활용을 하고요. 실제로 오늘도 제가 조직 검사를 하나 하고 왔는데 네. CT 가이드, 그러니까 CT 유도화의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 검사는 MRI에서는 좀처럼 시행할 수 없는, 왜냐하면 MRI실 내부에는 자장이 있기 때문에 금속 물질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CT는 그런 게 자유롭기 때문에 조직 검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 엑스레이하고 CT는 결국 우리가 어떤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거의 뭐 필수 불가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아 근데 또 이 환자분들은 이거 꼭 찍어야 되냐? 이게 뭐 요즘 말하는 방사선 이거에 대해서 유해성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자 그럼 이 실제적으로 이 방사선 위험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사선 위험성.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면서도 자연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발표된 바로는 한국인이 1년 동안 살면서 받는 자연 방사선이 약 피폭 선량의 기준으로
3mm 10V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보통 0.05에서 0.1mm 10V에 노출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양은 그 자연 방사선에 비하면은 정말 보잘것 없는 양이죠. 그리고 CT 같은 경우는 한번 촬영하게 되면은 약 8mm 10V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제 자연 방사선과 자연 방사선을 고려하면 그다지 많은 수치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우리가 공고하는 1년에 피폭이 가능한 선량이 100mm 10V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1년에 13번 CT를 촬영하진 않잖아요. 네. 한 비교적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일단은 우리가 엑스레이하고 CT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안전성이 확보됐고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좀 하나 더 넘어가서 환자분들이 이제 요즘도 이거 많이 알지 않습니까? MRI. 자, 네네. MRI 우리가 뭐 마그네틱 레조넌스로서 이게 자가 공명, 자기 공명 영상법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이게 보면 CT나 이런 것보다 연조직까지 딱 좀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기가 정말 최첨단이고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의 원리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MRI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구 자석이 있고 전 자석이 있습니다. 이 자석이 근데 왜 있느냐? 자석을 통해서 자석이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있는 수소 원자핵이 있어요. 근데 그 수소 원자핵이 조직마다 다 다른 정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석이 고주파를 쏴서 이 수소 원자핵이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네. 그 회전 운동을 하면서 내는 신호를 각각의 조직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성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뼈면 뼈, 뭐 간이면 간, 혹은 뭐 혈관이면 혈관에서 같은 정도의 수소 원자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는 신호가 동일하게 보여서 우리는 단면 영상에서 그게 회색조로 검고 회색 혹은 하얀색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종양이나 이런 것들은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건가요? 아니면 검정색으로 표시되는 건가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때 네, 다 저희가 부위마다 다른가요? MRI 촬영할 때 그냥 한 번 촬영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물이 잘 보이는 시퀀스라고 해서 그런 촬영이 있고, 네. 뭐 피가 잘 보이는 촬영이 있고, 뭐 인대가 잘 보이는 촬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가시면은 그 고주파 소리가 계속 바뀌는 걸 아마 느끼실 수가 맞아요. 네, 네, 있으실 네.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어떤 때는 이렇습니다. 따따따따따따따 네. 이렇고 어떤 때는 따따따따따따따. 그래서 그게 다 다른 시퀀스고 각각의 조직의 영상을 얻기 위한 그런 시퀀스거든요. 그럼 그렇군요. 각 조직마다 다 시퀀스는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중점을 하는 시퀀스가 다른 거죠. 얻을 그렇군요. 때는 모두 한 시퀀스에서 그 조직의 시퀀스를 다 그 신호를 얻게 되지만 예를 들면 뭐 T1, T2, 뭐 프로톤 이런 저희가 쓰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런 영상을 얻어서 각각의 그 조직이 정상인지 여기 뭐 끊어졌는지 혹은 여기 암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네. 판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MRI를 통해서 어떤 질환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MRI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밝힐 수 그렇군요. 있어요. 저희가 이제 비싸서 문제네요. 단지 그 병변이 정확하게 뭔지를 고민하는 거지 네. 어디 이상이 있는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뇌혈관 이상도 찾을 수 있고 뇌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찾을 수가 있고요. 목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심지어 유방암도 찾을 수가 있고 갑상선 암도 찾을 수가 있고 뼈의 암도 찾을 수가 있고 뭐 간의 암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신경두경부부터 뭐 척추, 근골격계, 흉부 등 전반적으로 다 그냥 알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다 알 생각하면 수 있죠. 되는 근데 거군요.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일반 의사분들도 그렇고 일반 그 환자분들도 그렇고 MRI 이렇게 비싼데 한번 촬영할 때 다 찍어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MRI는 전자석에서 고주파를 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을 때 우리가 코일이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특별하게 그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위마다 적절한 코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손이면 손에 맞는 코일이 있는 거고 어깨면 어깨에 맞는 코일이 있어서 다 다르군요. 그 네. 영역을 벗어나는 곳은 촬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찍을 수는 없겠네요. 촬영할 수 없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MRI를 통해서 인체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나의 건강 상태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골절은 아닌데 계속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뭐 인대나 근육 부위의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CT나 MRI를 찍어보면 되는 걸까요? CT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CT 이후에 MRI를 하실 수도 있죠. 근데 CT에서 보통의 우리가 골절은 다 보이는데 골절이 안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피질골이 있고 수질골이라는 게 있는데 수질골에 국한된 골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이가 되지 않은 골절, 그리고 소아나 아니면은 소아에서의 골절, 혹은 아주 작은 골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대나 뭐 힘줄 같은 게 뼈를 잡고 떨어뜨리는 그런 골절이 있어요. 네. 그런 골절 같은 경우는 사실 CT에서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MRI가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데 비교적 MRI보다는 CT가 저렴하니까 일단 엑스레이로 안 나왔다 하면 그다음에 CT를 한번 봐보고 마지막으로 MRI를 한번 선택해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강익재 원장님께서도 이제 네. 치과에서 파노라마 요즘에 영상법이라고 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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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에 이 구강 전체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영상 기법을 좀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여기 입 쪽에다가 네. 이렇게 딱 껴가지고 네, 전체 머물고, 이렇게 예. 네, 맞습니다. 네. 전체 저를 다 스캔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디까지 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건지 구강 영상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까요? 이제 사실은 치과에서 쓰는 이 영상들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사실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오. 그러니까 이 얼굴 두경부라 그러거든요. 네. 꼭 치아만 찍는 게 아니라 보통 눈 밑, 목 위까지 나오는 경우, 이게 턱관절까지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파노라마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뜻이죠. 혹은 이제 CT도 마찬가지입니다. CT도 이제 눈 밑, 코 위까지 부위는 치과 영역에서도 많이 쓰고 이제 같은 또 기구를 장비를 또 이비인후과 원장님도 사실 많이 쓰고 계세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꼭 치과만 쓰지는 않는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어쨌든 이 CT나 MRI는 검사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 네, 만만치 그렇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이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의심이 된다 그러면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어쨌든 이게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확인해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다들 이렇게 숙지를 웬만큼은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건 이게 예를 들면 피하 지방의 뭐 지방종이나 아니면 표피낭종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프로세스대로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대부분 그 상담하시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거나 그 이후에 CT나 초음파 MRI를 진행하는 것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MRI를 촬영할 때 또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MRI는 전자석 혹은 자석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석이 굉장히 강한 자석이니까 자성에 끌리는 물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의치라거나 혹은 뭐 금속성 물질, 안경테나 혹은 뭐 반지나 혹은 뭐 저희 신용카드 같은 것들은 검사하실 때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서는 인공와우나 혹은 심박동기 같은 거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혹시 그 의료기구에 금속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치의 선생님과 자세히 상담하셔서 이게 MRI 촬영이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정하고 그 다음에 MRI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자성에 영향을 받는 그런 장치들은 반드시 좀 탈착을 하시고 찍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우리 엑스레이도 알아봤죠. CT도 알아봤습니다. MRI도 알아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초음파 검사의 특성도 중요하거든요. 예, 초음파 촬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초음파 검사의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초음파는 우리가 이제 가청 주파수라고 하잖아요. 22에서 2만 헤르츠가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인데 그거 영역을 벗어난 그런 초음파라는 걸 사용해서 그게 이제 물질의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뼈나 혹은 인대에 부딪히면은 서로 다른 신호를 얻게 되거든요. 그 신호가 이제 하얗게 되거나 검게 되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색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회색조의 영상으로
뭐 인대 혹은 뭐 유방의 암도 찾을 수가 있고 갑상선 암도 찾을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정말 늑골의 골절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다양한 곳에 쓰이는 그런 의료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갑상선이나 유방암 같은 것들 찾아낼 때는 꼭 초음파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장단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초음파는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잖아요. CT나 MRI에 비해 작고 그리고 방사선도 없고요. 네. 그리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옆에다 두고 쓰기에 매우 편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런 스킬에 따라서 진단 여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좀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초음파를 사용하시면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기기도 좀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숙련된 스킬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기기의 성능이 더 중요한 건지 물론 둘 다 좋아야겠지만 어떤 게 더 빛을 발할까요? 첫 번째를 선택하라면 저는 스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래도 그 스킬이 장비가 뒷받침이 안 되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저희 초음파 장비도 10년 정도 지나면은 폐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정말 숙련된 의사의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네네. 왜 진단도 왜 오진을 가끔씩 이제 받아서 그럼요. 네, 막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는 진단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한번 의심도 해보시고 숙련된 의사에게 꼭 찾아가서 진단을 받으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진단기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환 치료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이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사실은 수술 잘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사실은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혹은 이렇게 수술하지 않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우리 그 말씀하신 이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라든지 임상병리학 선생님들이 정확한 진단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 질병에 맞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꼭 뭐 내가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남다른 또 의료계에서도 사명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환자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명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전공의 할 때는 영상의학과 보고 이제 닥터 오브 닥터라는 말도 했었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인상 깊게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유튜버 분이 하신 말씀도 영상의학과 의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멋지네요. 예. 네. 실제로 정말 환자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그 환자분들의 엑스레이, CT, MRI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열심히 보시기도 하고 꼭 저희한테 컨펌을 받으시거든요. 이게 그 병이 맞냐 아니면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냐.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저희는 계속 대화하면서 훨씬 더 정확한 진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영상의학과 의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휘자님, 교수님께서 만나신 환자분들 정말 다양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죠. 예전에 한 중년의 여성이었는데요. 저희 병원이 이제 류마티스 병원이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다 류마티스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류마티스 교수님이 보시고 이거는 류마티스 질환이 아닌데 아픈 건 맞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초음파까지 제가 했었는데 실제로는 발바닥 밑에 아주 작은 종자골이 있습니다. 우리 엄지발가락 밑에는. 근데 그 종자골 바로 밑에 인대가 붙는데 네. 그 인대에 석회성 건염이 생긴 거죠. 실제로 이거는 저희밖에 못하니까 저희가 거기다 그렇군요. 이제 주사바늘 찔러서 석회도 약간 뽑아주고 약물을 주사해서 완전히 완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영상의학과에서만 진짜 진단을 내릴 수 네. 있는 거다 보니까 영상의학과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진단기기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영상의학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이승훈 교수님과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도 닥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8시 2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제인 마취 통증 의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이상구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상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취 통증 의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차례인데 외과적 수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바로 이 마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공적인 수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마취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마취 통증 의학과가 어떤 곳인지 일단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마취 통증학과는 그 수술 전과 중후 그 환자 관리, 그 통증 관리, 그 중환자 관리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있어서 그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취를 전문으로 다루는 어떤 임상의학의 진료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예. 근데 이게 마취하면 사실은 뭐 부분적으로는 국소 마취도 있고 뭐 전신 마취도 있고 뭐 좀 수면으로 재워서는 수면 마취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자 이게 적응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수술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취를 하게 되는데 예. 일단 전신 마취는 그 흡입 마취제와 정맥 마취제를 투여해서 그 의식, 그다음에 운동, 감각 그리고 반사 기능까지 차단을 해서 그 온몸을 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수술을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위 마취는 상완신경총 마취, 그다음에 척추 마취, 그다음에 경막의 마취가 있습니다. 상완신경총 마취는 팔과 그 어깨를 마취하는 것입니다. 네. 저기 그 화면에 그 초음파 사진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네, 저거는 그러니까 초음파를 보면서 상완신경총 마취를 한 겁니다. 이렇게 초음파를 보게 되면 그 신경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취제 용량도 좀 많이 적게 쓸 수가 있고 그 안전성과 그 정확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런 초음파 없이 그냥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그렇게 되면 간혹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전신 마취를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뭐 노인 같은 경우 특히 심질환이나 그 폐질환이 있는 경우는 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 훨씬 그 안전성도 올라갔고 네. 훨씬 더 쉽게 마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부위 마취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다음 또 국소 국소 마취에 마취는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네. 또 설명해 주시죠. 그 국소 마취 전에 이제 부위 마취로 또 그 척추 마취와 그 경막의 마취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요추라든지 하복부, 그 하지를 주로 마취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경막의 마취는 그 약물의 농도를 조절을 해서 저희가 통증만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용을 해서 그 무통 분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술 후에 통증 관리, 그다음에 암 환자들의 통증 관리, 그리고 통증 환자들에 있어서 통증 치료에 아주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소 마취는 병변이 아주 작은 부위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 그 주변만 그 마취를 해서 그 병변만 제거하는 그런 마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수면 마취가 있습니다. 근데 수면 마취의 사실 정확한 용어는 그 의식화 진정 또는 진정 진통 또는 그 감시와 마취 관리라고 합니다. 네. 각각 용어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그 의식화 진정은 그 미국 치과협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그 불쾌함을 약간 그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진정과 진통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그 감시와 마취 관리는 이것들보다 조금 더
그 깊은 상태의 진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 네. 다른 거네요. 네, 네, 조금씩 차이는 있죠. 근데 수면 마취는 사실 저희가 의사들마다 또 사용하시는 사람들마다 개념이 조금 애매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전반적인 상태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네네. 그 대화가 가능하거나 협조가 가능한 상태부터 대화나 협조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다양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외래에서 하는 수면 마취는 그 얕은 수면 마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르거나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 깰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작은 그런 시술이나 내시경 검사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부위 마취를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좀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마취의 종류에 대해서. 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수면 마취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실제 약을 써봐도 그렇고 이 수면 마취제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너무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간혹 호흡을 하지 않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그 처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도 반드시 해야 되고 산소도 투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수면 마취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좀 심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취는 이 단순히 환자를 좀 마취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제가 알기로는 수술하는 동안에도 뭐 환자의 맥박이나 혈압, 뭐 산소의 비율 등 여러 가지들을 많이 좀 체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저희는 환자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처치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혈압이나 심박수, 산소 포화도 측정은 가장 기본적인 측정이 되겠고요. 또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는 중심 정맥압이라든지 심박출량, 그다음에 동맥압 등 좀 더 정밀하고 그런 미세한 그런 모니터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있는 환자의 건강 상태, 그다음에 기저질환, 그다음에 수술의 종류, 그다음에 출혈에 의해서 환자의 상태는 그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희가 정말 신속한 처치를 해줘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맹장염 때문에 전신 마취하고 한번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맹장 수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느낌이 야 이거 뭐 농담 삼아 야 이거 마취했다가 안 깨면 어떡하나 이런 맞아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거 다 누구나 한 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환자를 마취하는 것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게 환자가 아무런 부작용 없이 또 잘 깨어나는 게 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저 전공의 때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 마취과 의사는 그 환자가 수술 들어오기 전보다 상태를 더 좋게 만들어서 내보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명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마취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좀 돌발 사고 같은 것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고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마취 사고는 그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 이륙하고 착륙하고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취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사고이고요. 그렇지만 논문을 보면 그 분류는 해놓은 건 있습니다. 마취랑 관계된 거, 수술 중 수기나 출혈, 환자의 그 기존 질환, 특히 심혈관 질환이 많이 그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같은 분류에 의해서 그 사고를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취 사고랑 관련해서는 호흡 부전에 의한 저산소 혈증이 가장 심각한 그런 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또 마취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마취 통증의학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사건 사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그 뉴스에서 그 일명 우유 주사라고 하는 그 프로포폴 관련해가지고 정말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이 프로포폴이 다른 마취제랑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네, 그 이 약은 그 처음 나왔을 때는 중독성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이 점 때문에 이 약의 사용량이 그 많이 급격히 늘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약은 그 호흡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마취를 위해서 마취 용량으로 이 약을 사용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서 입을 꽉 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기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근육 이완제를 투여해서 그 환기도 하고 기관 내 삭관을 해서 전신 마취를 합니다. 저희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마취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나 그 수면 마취 중에도 그 호흡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왜냐하면 그 수면 마취 용량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군요. 그 프로포폴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 마취제의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호흡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저희도 치과에서도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치과에서는 프로포폴 쓰지 않고 보통 미다졸람이라고 해서 많이 쓰는데 보통 제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깨게끔 하는 약을 보고 기량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포폴은 그런 기량제가 없는 겁니까? 네, 프로포폴은 기량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겠군요. 그냥 그래서 실제 보면 그 수면 마취 중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에서 그 사망과 관련해서 이야기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MC 분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수면 마취 약제로서 이 프로포폴을 1차 약으로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면 마취를 위해서 그 진정제랑 그 마약성 진통제 그 두 가지를 같이 쓰기도 하고 아니면 단독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호흡 억제가 더 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약을 잘 쓰진 않고 좀 다른 계열의 그 진정제와 또 필요하면 그 마약성 진통제를 같이 이렇게 그 복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약을 뭐 병원 내에서 사실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많이 쓰고 있던데요. 이 약이 갖는 그래도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약이 효과가 좀 빠르고 대사가 빠릅니다. 아하.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인 지속적인 투여가 가능해요. 네, 그리고 깰 때도 빨리 깨고 그 다른 증정제는 지속적 투여를 하게 되면 체내에서 축적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약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단점이 있었네요. 네. 네. 프로포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또 이렇게 일반인들이 마취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보니까 우리 작가님께서 글 잘 썼어요. 왜냐하면 저도 궁금해하고 네. 이거 보면 일반인들이 오늘 방송 들을 만하다. 딱 재밌는 이 주제들을 많이 좀 넣어놨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수술 중 마취가 깰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야, 나 수술 중에 마취 깨서 아팠어. 막 느낌이 오는데 말은 못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입니까? 그건 전신 마취는 아닐 거고요. 네, 그 네, 부위 네. 마취하고 난 다음에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잠깐 잠을 잔다든지 아마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전신 마취 중에는 깰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마취제를 그 수술에 필요한 그 마취 용량을 일정하게 저희가 계속 그 투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의식 정도를 알 수 있는 네. 그런 모니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깰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없다도 아니고 없다로 없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니까 맞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수술 중에 마취가 깰 확률은 없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전신 마취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저한테 주량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이게 주량하고 이 마취 용량하고 어떤 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오랫동안 장기간 드신 분들은 마취제 용량이 증가합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알코올이 그 약물의 대사와 관련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마취제 용량이 증가합니다. 실제 제 경험상으로도 마취제 용량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취제를 많이 투여를 하게 되면 네.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거를 봐가면서 투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면 사실 좀 긴장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술이 세면은 마취제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술을 많이 마셨으면 그렇죠? 예. 네, 술 많이- 전날 과음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오랫동안 많이 드셨어야죠.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먹는 경우는 잠깐 크게 먹는 건 괜찮고.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또 너무 많이 지나치게 드셔갖고 예. 간 경화라든지 해서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아. 계시거든요. 예. 이 경우는 오히려 그 간에서 약물이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 약물이 추적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약물의 그 사용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특히 마약성 진통제는 그렇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또 재밌는 질문입니다. 예. 네. 우리 전신 마취, 이게 정맥 주사를 통해서 하는 이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 건강에 해롭다, 뭐 이게 기억력이 저하되더라, 혹은 뭐 수명이 단축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마취가 끝나면 약물이 곧 다 체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마취제가 약물에 몸에 남아 있어서 뭐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건강을 해롭게 하거나 뭐 기억력이 안 좋아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희 할머니가 얼마 전에 수술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제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고령이시면은 좀 마취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사실 연세가 많으시면 걱정을 다들 많이 하시죠. 네. 예. 근데 그 연세가 많아지면 사실 기저질환도 같이 많아지고 또 생리적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요새는 마취 약물도 많이 좋아졌고 마취 기술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그 미리 포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수술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맞아요. 것 같은데 예. 마취랑 큰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요. 한번 수술 도전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취에 의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마취로 인한 후유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전신 마취 후에는 그 구역 구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기관 내 삭관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인후통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 환기를 하고 그냥 기계 호흡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나면 특히 복부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그 통증 때문에 심호흡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호흡기 합병증인 그 무기폐나 그 폐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 심호흡 열심히 하시고 기침 열심히 하셔서 가래 잘 뱉어내시고 하시면 예방 가능합니다. 마취 그렇군요. 이후에는 적절한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그럼 뭐 마취 후에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또 마취 전에 또 우리 환자분들이 지켜야 할 뭐 주의 사항이라든지 혹은 뭐 여타의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다더라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마취 전에는 어떤 게 또 주의 사항 같은 게 필요하겠습니까? 금식은 반드시 일단 지키셔야죠. 네. 왜냐하면 금식을 안 하고 그 수술을 하게 되면 특히 전신 마취 경우에는 그 마취 시작 전이랑 그러니까 마취 시작할 때죠. 시작할 때랑 그 깨울 때 이 내용물이 그 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식을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보통? 성인 같은 경우는 8시간, 8시간. 예,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는 6시간 정도 금식을 합니다. 근데 물이 단지 그냥 물이 그 맑은 물인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물론 괜찮고요. 근데 예. 그 물이 괜찮다고 해서 뭐 많은 물을 마시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 약을 먹을 정도의 그런 소량 소량. 정도 네.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량 정도의 물은 2시간 네.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고 또 이 금연이나 금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하죠. 특히 그 흡연은 그 아시는 것처럼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 가래가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호흡 기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호흡기 합병증이 많이 그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시면 그 조직 내에 산소 공급이 적게 되기 때문에 네. 상처 치료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마취 약제에 대한 그런 반응을 좀 예측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끊는 것이 좋고 네. 또 수술 후에라도 알코올이 그 상처 부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후로는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나으려고 하는 수술인데 정확한 효과를 위해서 금연하고 금주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기관 내 삭관을 하게 되면 치아 상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치아가 많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교정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미리 그
그 얘기를 치과 해주셔야죠. 맞아요. 맞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치과 진료를 미리 보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몰랐는데. 네,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이를 네. 꽉 악물면서 네네.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꽉 악물면서 이제 원래 안 좋았던 이들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마취과 선생님이 잘 물어봐요. 뭐 혹시 흔들리는 치아가 있습니까? 틀니 같은 거 끼고 계십니까? 뭐 치과 치료 최근에 받은 적 있습니까? 다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간혹 그 치아가 너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살짝 닿기만 해도 뭐 빠질 것 같은 그런 치아를 갖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마취 시작할 때 그 기관내 삭관할 때 빠지거나 깨울 때 빠져서 입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리 치과 진료를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치과 진료도 미리 보시면 좋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통증 없이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마취에 대해서 오늘 정말 좋은 지식들 많이 얻어가게 된 것 네. 같은데요. 자, 수술을 위한 마취뿐만이 아니라 수술 후의 관리까지도 이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다 한다라는 부분이 네.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네. 이상구 원장님과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여의도 닥터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